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12월 22일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또다시 북한 한파가 몰아치고 있죠. 네. 오늘이 절기상 동지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날씨 보니까 서울은 아침 기온이 영하 9도, 낮 기온도 영하 6도. 와, 엄청 춥네요. 특히 찬바람이 엄청 몰아치더라고요. 그래서 체감 온도는 마이너스 15도. 와, 이거 진짜 북극 아닙니까? 그런데 모레는요, 올 겨울 들어 가장 추울 것이라고 합니다. 그냥 기온만 서울도 영하 14도. 이 체감 온도는 영하 20도까지 내려가지 않을까요? 와우. 그래서 이 동파 사고 그리고 미끄럼 사고 정말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꼭 챙겨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요, 자가용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 이 시동 켜기 전에 뭐 하나 꼭 해야 된다고 합니다. 뭐요? 엔진룸 있잖아요. 보니 여기를 한 번씩 노크를 해주세요. 에이? 그게 좀 싫다 하신 분들은요, 자동차 문 닫을 때 조금 세게 닫거나 아니면 경적을 한번 울려주시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운전자 잠 깨라고? 잠도 깨야 되겠죠. 그리고 차도 이 추운 날씨에 갑자기 돌리게 되면 엔진이 망가질 수도 있으니까 뭐 이런 생각도 하실 텐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생명과 관련된 거예요. 뭐냐면요, 길고양이들 있잖아요. 이 추위를 피해서 이 길고양이가 차량 아래쪽으로 들어가는 사례가 생각보다 많다고 해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면 이 문제가 생기죠. 왜냐? 운전자가 이를 모르고 시동을 켜고 달리게 되면 고양이가 미처 빠져나오지 않게 되면 그 고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치거나 죽는다는 거예요. 게다가 차량도 크게 파손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요, 이런 사고가 꽤 있었나 봐요. 최근 3년 동안 겨울철에 이렇게 자동차 엔진룸에 들어간 고양이 때문에 이 소방차들이 출동을 했었는데 그 건수가 매년 120건이 넘는데요. 특히 추위가 극심한 1월에 출동을 많이 했었는데 올해는 이 추위가 더 빨리 왔잖아요. 아마 올 12월도 출동 횟수가 많으실 것 같아요. 따라서 이런 사고를 피하기 위해 엔진룸을 한 번씩 이렇게 노크해달라는 거죠. 근데 이 노크할 때 한 가지 요령이 있습니다. 이 방문을 두들기듯이 작게 노크하면 고양이가 못 듣잖아요. 네. 또 너무 세게 두들기잖아요. 이것도 안 된다고 합니다. 왜냐면요, 고양이가 너무 놀라가지고요, 그냥 엔진룸 안에 굳어버린대요. 나오지 못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크기로 두들겨야 되는데 이 적당한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안 잡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경적을 또 한번 울려보고 자동차 문도 한번 세게 닫아보고 이런 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는요, 자동차 모시는 분들은 자동차 타기 전에 적당한 세기로 노크를 하면서 똑똑 양화 혹시 너 거기 있니? 제발 좀 나와줘. 이렇게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생명을 살리는 작은 실천이 되겠군요. 자, 그리고 애청자 여러분들, 좀 있으면 크리스마스인데 혹시 산타를 만날 가능성 몇 프로로 보고 계시나요? 중학교 다니는 우리 딸은 아직도 믿고 있더라고요. 산타 있대요. 저한테 막 그래요? 주입식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산타가 꼭 선물 가지고 와야 된다고. 영불진 두 PD는 산타를 이미 만났습니다. 저도 만났어요. 그렇죠. 경불진 애청자분 12분이 연말에도 경불진 후원 계좌에 입금을 해주셨거든요. 후원을 해주셨군요. 예, 12분 닉네임 말씀을 드릴게요. 늘 감사합니다. 복복복, 장재영, 김태광, 번지점프, 더 룸스, 임용석, 김태균, 별달천사, 프레이저, 신기락, 최광석, 이렇게 12분인데요. 경불진 산타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1년 내내
저희를 도와주신 연간 산타세요. 12월에만 등장하시는 산타가 아니라 그러니까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아니 그리고 놀라운 점은요. 이 산타 분들이 꾸준하게 이렇게 활동해 주신다는 거 숫자가 네. 줄어들지가 않네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의 면역력은 장에서 결정됩니다. 다양한 장내 유익균이 활발히 움직이면 병원 갈 일이 거의 없죠. 변비도 예방할 수 있고요. 유익균을 늘리고 잘 놀게 하는 유일한 비법, 프로바이오틱스, 즉 먹이에 있습니다. 곡물, 과일, 채소, 해조류들인데 이걸 매일 챙겨 먹기는 힘들죠. 그래서 하루 하나 브리오 생유산균이 필요합니다. 16가지의 생유산균을 100억 마리 이상 보장할 만큼 알찹니다. 특히 특허받은 생유산균 호박 분말 코팅 기법을 사용해 장까지 살아서 도달하고요. 냄새나는 돈피, 어피가 아닌 100% 식물성 캡슐이라 먹는데 부담이 없습니다. 임산부와 어린이도 섭취 가능한 프리미엄 원료만 사용했고 식약처의 정밀 검사를 통과해 안전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경불진의 깐부 브리오 비타민을 검색하세요. EPD의 픽. 연착륙. 아마 이게 뭔지 다들 아실 거예요. 이 비행기 얘기잖아요. 기체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활주로에 서서히 그리고 부드럽게 착륙하는 기법. 이걸 뜻하죠. 반면에 경착륙. 이거는요. 급격히 고도를 낮추면서 활주로에 착륙하는 때로는 비행기가 활주로에 부닥치는 부서질 정도의 거칠게 착륙하는 이런 걸 뜻하잖아요. 네. 뭐 쉽게 얘기하면 불시착. 이것도 경착륙에 들어가죠. 당연히 경착륙보다는 연착륙이 좋겠죠. 기체가 활주로에 닿을 때 덜컹덜컹 심하게 흔들리는 거 이런 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활주로에 부닥칠 때 이거 진짜 죽음의 공포까지 느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나요? 왜 다들 싫어하는 경착륙을 할까요? 부득이한 상황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요, 허드슨 강의 기적을 다룬 영화, 셜리라는 영화 있죠. 톰 행크스가 주연한 영화. 이거를 보면 정확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인데요. 2009년 미국 뉴욕, 여기에서요, 노스캐롤라이나로 향하던 비행기 한 대가요, 이륙하다가 엔진에 뭐가 딱 들어와 버렸어. 그게 뭐냐? 길고양이. 길고양이. 근데 길고양이는 그 높은 데까지 못 올라가죠. 비행기 엔진까지는. 뭐냐면요. 이 버드 스트라이크라고 하죠. 이 새떼가 엔진 안으로 빨려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엔진 하나가 멈췄고요. 그 다음에 다른 엔진까지 멈추고요. 엔진이 2개밖에 없는데 2개 다 망가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때 기장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됐을까요? 승객들이 가장 좋아하는 방법은 당연히 이게 출발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륙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출발했던 활주로로 다시 돌아가는 거겠죠. 그래서 연착륙을 할 수 있다면 이거 다시 수리해가지고 바로 비행기를 띄울 수 있을 테니까요. 근데 문제는요. 앞서 얘기대로 엔진이 다 꺼졌잖아요. 네. 돌아가는 게 불가능해 보인다는 겁니다. 자칫 이게 뉴욕에서 출발한 거잖아요. 뉴욕 시내 한복판에 비행기가 추락하는 이거 뭐 연상되는 게 있죠. 9.11이요. 맞아요. 9.11과 비슷한 참사가 날 수도 있었다.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선택한 게 바로 경착륙입니다. 즉 불시착. 엔진이 꺼진 다음에 어떻게 할까 고민하던 그 기장과 부기장은요. 뉴욕을 흐르는 허드슨 강을 본 거예요. 그래서 비행장으로 돌아가기 힘드니까 허드슨 강 위에 비행기를 착륙시키자. 이렇게 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기장은 급하게 기체를 틀어서 허드슨 강 위에 활강을 시키고요. 수면 위에 불시착했습니다. 이게 진짜 쉽지 않은 과정인데 기장과 부기장이 뛰어난 조정 실력 그리고 빠른 판단 이것 덕분에 성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승객, 승무원 되게 많았거든요. 155명. 전원 목숨을 구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놀라운 점이 있어요. 뭐냐면요. 비행기가 고장을 일으킨 순간부터
허드슨강에 착륙할 때까지 걸린 시간. 이게 얼마나 걸렸을까요? 한 2, 3분? 2, 3분 정도 됐죠? 208초. 상당히 짧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 드실 수도 있을 거예요. 겨울이었거든요. 오늘과 같이 추운 날씨였거든요. 이런 날씨에 활주로가 아닌 강의에 비행기가 착륙하게 되면 승객들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강물 위로 뛰어내릴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내리는 과정에서도, 착륙하는 과정에서도 기체가 엄청나게 흔들렸어요. 이 물건도 다 떨어지고요. 이 산소 호흡기도 내려왔고요. 그래서 이 기장 도대체 어떻게 비행기 조종한 거야? 이렇게 화를 낼 법도 한데요. 나중에 이 승객들 다들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기장과 부기장을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영웅이다. 이렇게 찬사를 보내더라고요. 저라도 그랬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승객들도 알았거든요. 이 엔진이 완전히 망가졌다는 사실, 정상적이 아니라는 사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이때 위험하게 연착륙을 시도했다가는 우리 다 죽을 수도 있었는데 우리가 좀 불편하지만 경착륙을 한 덕분에 우리 목숨 모두 살릴 수 있었다. 승객들도 이렇게 생각하고 이 기장, 부기장을 영웅 대접하더라고요. 왜 이야기를 하느냐? 어제 정부가요, 연착륙을 언급해요. 뭐냐면 부동산 시장의 급락, 즉 경착륙은 우리 머릿속엔 없어. 우리 사전엔 없어. 경착륙을 막겠다. 우리는 무조건 연착륙이야.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이를 위해 부동산 관련 규제 대부분 풀어버리겠다. 왜? 연착륙을 하기 위해서. 정부 발표 내용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일단 정부가요, 올해 윤석열 정부 들어서 얘기죠. 부동산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놨는데 규제 지역 100여 곳을 해제해버렸죠. 무주택자에게는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도 살 때 대출받을 수 있게 이런 조치도 취했잖아요. 하지만 그 이후에도 집값 계속 떨어졌어요.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내놓은 대책이 뭐냐? 이걸로는 안 되겠다. 다주택자들을 끌어들이기로 했다고 합니다. 지난 정권,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에는 이 다주택자들 투기 세력이다. 이런 인식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아니 왜 쟤네들이 투기 세력이야. 이 다주택자들 우리 부동산 시장에 아주 소중한 공급 주체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것 같아요. 따라서 이런 대책을 내놨어요. 현재 조정지역 2주택이나 3주택자는 8%, 조정지역 3주택자이거나 4주택자는 12%의 취득세를 부과해 왔거든요. 이거 너무 높다. 이거를 각각 4%, 6%로 낮춰주겠다. 그러니 집 더 사시라. 뿐만 아닙니다.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조치도 이거를요, 원래 내년 5월까지였거든요. 1년 더 받고 더블 1년 더 연장한답니다. 2024년 5월까지. 이게 끝이 아니에요. 지난 정부에서 집값 폭등으로 사실상 폐지했던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이것도 개편해버리겠대요. 이 사람들도 우리 부동산 시장의 소중한 공급 주체다. 뭐 이런 판단인가 봐요. 그래서 장기 매입 임대 대상에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아파트를 포함시켰다고 합니다. 이거 사서 주택임대사업 해라. 뭐 이런 얘기겠죠. 뿐만 아니라 규모와 가격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해 주고요. 종부세 비과세 혜택까지 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주택가격의 담보대출 비율, 그러니까 LTV죠. 이것도 일반 다주택자보다 더 높여준대요. 더 많이 빌릴 수 있게. 이게 뭐겠습니까? 종합해보면 한마디로 다주택자들 이제 다시 집 사도 돼요. 다시 갭 투기해도 돼요. 우리가 도와줄게요.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정부가 앞장서서 갭 투기를 조장하네요. 그러니까요. 뿐만 아니에요. 정부는 이와 함께 내년 초에 규제 지역을 추가로 해제하고요. 실거주와 전매 제한 규제도 5년 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지난 8월에 발표했던 공공임대주택 50만 호를 포함한 270만 호 공급 대책. 이거는요, 공급이 너무 많대요. 이제는 또. 공급 더 했다가는 집값 더 떨어진다. 그래서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속도를 조절하겠다. 공급을 줄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부동산 시장 방어에 주력한다. 뭐 이런 방침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주택자와 실소유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의 완화, 임대차 시장의 안정화 등으로 부동산 시장을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연착륙시키겠다. 연착륙을 유도하겠다. 이런 취지래요. 이 부동산 시장에 위험 신호가 오긴 했지만 앞서 얘기처럼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풀어주면 충분히 우리는 연착륙시킬 수 있다. 이런 판단을 내렸다는 거죠. 영화 썰리에서처럼 엔진이 모두 고장난 게 아니기 때문에 경착륙? 이것까진 생각할 필요가 없다. 선을 그은 거라는 겁니다. 예, 하지만 정부가 이자를 대신 내주지 않는 이상 이런 거 효과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뿐만 아니라 앞서 얘기처럼요. 영화 셜리에서는 엔진 2개가 모두 고장나서 경착륙을 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 정부는 엔진이 아직 살아있다 라고 판단을 내린 것 같은데 정말 엔진이 살아있을까요? 이걸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부동산 시장을 돌아가게 하는, 날아가게 하는 엔진 과연 뭘까요? 경제 성장이죠. 그렇죠. 경제가 하하는데 부동산 시장만 성장하는 거, 상승하는 거. 이거 힘들지 않습니까? 물론 간혹 그런 경우가 있긴 하지만 이거는 단기적으로만 그런 거지 장기적으로 길게 그렇게 되지는 않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경제 성장, 우리 엔진 이게 문제가 없을까? 아니 정부가 어제 이런 내용도 발표를 했어요. 2023년 경제정책 방향 이 자료에서요. 내년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했는데 이게 무려 1.6입니다. 1.6%. 윤석열 정부 출범 다음 달인 지난 6월에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이걸 발표하면서 제시했던 내년도 성장률 목표는 2.5였거든요. 근데 6개월 만에 전망치를 0.9%포인트 내려버렸어요. 특히나 이게 더 중요해요. 우리나라 정부가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예상한 것은 이번이 사상 처음이랍니다. 단군 이래 처음이래요. 우리나라는 마이너스 성장 아예 없었던 건 아니죠. 기록을 찾아보면 역대 3번 기록했어요. 2차 오일 쇼크가 있었던 1980년 이때가 마이너스 1.6%를 기록했고요. IMF 외환 위기 당시 1998년이죠. 이때는 마이너스 5.1. 그리고 코로나가 덮쳤던 2020년 이때도 마이너스 0.7 이렇게 기록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때도 미리 전망한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1%라고 예측한 경우는 전망한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외환위기가 터졌던 1998년 이때에도 정부는요. 그 다음에 성장률 전망치를 2%로 내놨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더 낮은 1.6%. 따라서 많은 전문가들 벌써 이런 걱정을 하고 있어요. 정부가 다른 연구소나 다른 IB 뭐 이런 데에서 내놓은 전망치보다 더 깎아 내렸는데 실제 내년 성장률은 더 낮아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엔진이 거의 꺼졌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꺼졌다고 봐야지 정상일 것 같은데 정부는 아직 안 꺼졌대요. 참고로요. 요 얘기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가위바위보를 할 때도 우리가 결코 져서는 안 되는 나라가 있죠. 일본? 그렇죠. 그런데 일본에게도 우리나라 성장률이 내년에는 뒤질 가능성이 있대요. 너무나 황당하지 않습니까? 왜 황당하냐고 하냐면 일본은 20년 불황을 넘어 30년 불황으로 치닫고 있잖아요. 장기 저성장에 늪에 빠져 있다.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일본마저도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를요. 1.8%로 예측했대요. 우리보다 높게 예측했어. 따라서 실제로도 내년도 경제 성장률이 25년 만에 일본에게 역전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어허. 이거 진짜 치욕 아닙니까? 더 걱정스러운 것은요. 이 성장률만 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조 엔진마저 꺼질 조짐이라는 거죠. 올해 기저효과로 그나마 좋았던 고용시장 있죠. 이것마저 얼어붙을 조짐인데 얼마나 얼어붙느냐? 이게 얼어붙은 게 아니라 꺼진 것 같아. 왜냐면요.
올해는요, 새 일자리가 무려 81만 개. 고용 대박이다. 특히 상반기 때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정부가 밝힌 내년도 일자리 10만 개에 그칠 것이다. 올해 8분의 1밖에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대요. 이게 예측이 이러니 실제는 이것보다 더 줄어들 수도 있다는 거죠.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왜냐하면 이미 많은 기업들 구조조정하고 있다고 예전에 박 PD도 브리핑에서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일자리뿐일까요? 우리 경제의 버팀목.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른 게 수출 아닙니까? 수출.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수출 계속 죽을 쓰고 있는데 이달 들어서도 20일까지 관세청이 집계한 걸 보니까요. 전년 같은 기간보다 8.8%가 줄어들었대요. 특히나 최대 교역국인 중국에 대한 수출 무려 26.6%가 급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무역 수지 무려 9개월 연속 적자거든요. 근데 올 들어 이달 20일까지 무역 적자 누계를 보니까요. 지금까지 얼마인 줄 아세요? 489억 6,800만 달러 짜도 아니고 적자. 이게 종전 최대였던 1996년 이때 206억 2천만 달러 적자였는데 이 적자 규모가 종전 최대보다 2배가 늘어나 버렸어요. 아이고야. 이에 따라 올해 무역 수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2008년 이때 적자를 기록한 이후 14년 만에 연간 적자를 기록할 게 이제는 확실하다고 합니다. 남은 10일 동안 무역 흑자를 489억 달러 이상 내기는 힘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연간으로는요. 무역 적자 규모가 더 커져서 500억 달러 적자를 기록할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어땠나? 2017년 952억 달러? 적자가 아닙니다. 이때 흑자였어요. 2018년 697억 달러? 흑자. 2019년 389억 달러? 흑자. 2020년 449억 달러? 흑자. 지난해 2021년 이때도 293억 달러? 흑자. 그런데 올 들어서 500억 달러? 적자. 예. 중요한 건 코로나가 한창이었던 20년, 21년도 흑자였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면 내년엔 좀 나아질까? 산업연구원이 올해 무역 적자가 426억 달러에 그칠 것이다 라는 것을 전제로 내년도 전망을 내놨대요. 얼마 전에요. 그 전망치를 보니까 내년에도요. 적자를 벗어나기 힘든데 그 규모도 어마무시합니다. 266억 달러 적자. 근데 올해 무역 적자가 500억 달러를 넘길 가능성이 매우 높잖아요. 그러면 내년도 무역 적자 폭은 더 커질 수도 있다는 거죠. 아니 이러면 수출 엔진이 돌아가고 있다 볼 수가 있을까요? 이거 완전히 망가졌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네요. 이런데도 정부가 생각하는 연착륙, 아직 엔진 살아있어. 우리 활주로로 돌아갈 수 있어. 이게 가능할 것이냐?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엔진이 모두 꺼졌는데 이 기장이 똥꼬집으로 연착륙을 가능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걱정이 든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우리 경제 상황 정확히 알리고요. 이 엔진이 꺼졌다는 사실 국민들에게 알리고요. 기체가 크게 흔들릴 수 있으니 지금이라도 안전벨트 단단히 매시라. 이렇게 경고해 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 허드스강 기적을 일으킨 셜리 기장처럼 말이죠. 자,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인데도 경제 정책이라고 나오는 게 대부분 부동산 쪽이에요. 부동산. 그러니까요. 그것도 갭 투기를 조장하는 정책만 내놓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이에요. 급한 게 뭔지, 우선순위가 뭔지부터 제대로 인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그래서 이 걱정까지 들어요. 자칫 9.11 참사 때처럼 이 대형 참사가 터지진 않을까 이런 걱정까지 든다는 거죠. 경불진 완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2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